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산티아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중앙광장, 여기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서 찍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다른 나라 플라자 델 아르마가 이러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 대한 비교예요.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국가가 디폴트를 9번이나 실시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한 번 받을 정도로 국가 부도가 났었죠. 근데 그 수준보다 더 뛰어넘어요. 우리는 이제 한 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IMF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게 그 외환 보유고가 낮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한국 화폐가 이제 평가절하되고, 그리고 우리가 큰 경제적 손해를 본 게 그 시대의 얘기죠. 그래서 IMF가 국제 구제금융인 우리나라한테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IMF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뭐냐면 9번이나 무려 30년 가까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외국 부채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르헨티나 돈은 평가절하가 엄청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의 우이라는 곳에, 아르헨티나 완전 북부 지역에 처음 자전거를 끌고 볼리비아에서 국경을 넘었을 때가 한 6개월 전이거든요. 그때 세계 기축통화인 US 달러에 대한 아르헨티나 화폐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더 떨어졌어요. 제가 확인을 며칠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냥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매일 떨어집니다. 매일. 그것도 눈에 띄게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경제가 박살난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 또 요번에 한번 국가 디폴트 선언을 이제 10회째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지금 뭐 심각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칠레에 처음 갔던 시기가 언제냐면 한 7개월 전이에요. 아르헨티나 들어갈 때보다 더 전이었는데, 제가 자전거 짐이 너무 많아서 일부의 짐을 이 산티아고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걔들 집에 이제 소포로 보내려고 산티아고. 오케이. 타크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페루의 가장 남쪽이고, 그다음 국경을 넘으면 바로 아리카라는 곳이에요. 호텔비가 예를 들어서 페루가 한 보통 뭐 저는 뭐 장기 여행자니까 고가 호텔에 안 자죠. 당연히 호스텔 같은 데 자는데 이제 평균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 아리카라는 그 시골 중소도시인데 호텔 최저가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거든요. 그게 뭐 만만한 게 볶음밥 같은 거잖아요. 칠레 음식 맛없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은 약간 페루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프리또 아로소 그 볶음밥 고기 좀 섞여 있는 거 하나 시켰어요.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먹는 볶음밥 수준입니다. 그게 뭐 고급 식당도 아니고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가격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입니다. 25,000원. 밥 한 끼에. 얘들은 꼭 음료를 권하잖아요. 물 공짜로 안 주니까. 그래서 콜라 하나 시키잖아요. 그럼 3만원이에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미친 나라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칠레에 들어와서 거의 파타고니아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파타고니아는 아리카보다 더 비쌉니다. 이 칠레가 길잖아요. 그래서 물류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요번에 영상에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호긴스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페리가 아예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산티아고에서 예를 들어서 푼타아레나스에 물류를 보내잖아요. 7번 국도, 여기 주도로가 7번입니다. 이게 페리가 이 겨울에는 중단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아르헨티나로 넘어가지고 삥 돌아가서 이렇게 남부로 갑니다. 그 택배 하나 받으면 배송료가 뭐 15,000원에서 2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남부의 그 푼타아레나스나 이런 칠레 도시 가잖아요. 밥 먹다가 그냥 합니다. 뭐 맛다가지고 정말 없는 음식, 저렴한 식당에 가도 한 3만원 정도 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파타고니아 남부의 칠레의 물가는 노르웨이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자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비싼 거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는데 음식값, 호텔비 비쌉니다. 좀 그동안 사실은 좀 굉장히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아꼈어요. 주로 뭐 잠도 그냥 뭐 캠핑 생활을 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 또 예를 들면 칠레, 아르헨티나가 있으면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아르헨티나 쪽에서 더 오래 머물고 칠레를 잠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제가 생각했던 원래 여행 경비 전체 중에서 의외로 적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호텔방하고 호스텔하고 두 개가 똑같은데, 지금 제가 머무는 곳도 그 사적 바뇨, 그러니까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 호텔도 똑같아요. 침대도 깨끗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호스텔인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냐면 식당, 주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호스텔의 프라이빗 룸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하루에 얼마냐면 산티아고가 조금 쌉니다. 남부보다 한 4만원 정도예요. 어쨌든 이 산티아고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한데, 다른 도시들 가면요 정말 비쌉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칠레의 물가가 한국의 물가보다 더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미 전체의 공산품은요, 뭐 휴대전화기, 그 다음에 뭐 보조 충전기, 뭐 이런 엘렉트리코, 그러니까 전자제품들 있죠. 다 비쌉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그런 전자제품이 저렴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작년에 삼성 휴대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전자제품,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사려고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의 한 1.3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쌉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칠레가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비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비싼데 칠레의 임금은 어떠냐? 국민들 평균 임금은, 그러니까 한국 칠레에 오래 사셨던 교수 한 명 있더라고요. 여자분. 그분이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만난 내 친구 온살로가 얘기하는 거랑, 또 여행 다니면서 만났던 칠레노들의 예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한 우리나라 한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 사원 첫 셀라리오가 얼마 정도냐면요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칠레노들의 평균 월 소득 금액이 100만원 전후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한국이나 적어도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비싼데,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이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턱없이 비싼 게 뭐냐면, 슈퍼마켓에서 그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요. 그런 가격은 칠레가 조금 더 쌉니다. 그러나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카페 이런 데 가면요 한국이랑 자관 음식은 비쌉니다. 여행자 입장이니까 그게 중심이죠. 집값은 모르겠어요. 집값은 아마 서울의 집값에 비하면 여기 물가가 저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건, 그러니까 세계 평균 물가 지수를 따질 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집값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가 아마 우리보다 물가 지수가 낮을 겁니다. 그건 왜냐면 칠레의 집값들이 우리보다 비싼 집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고가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일상생활의 생계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 평균 소득액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드는 비용은 한국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그게 칠레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번 파타고니아 종주길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박살났고 칠레는 부유국이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는데, 저는 그것을 일반 서민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봤어요. 어느 나라가 더 괜찮을까요? 자,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심각한 지경인데, 물가가 제가 다녀본 남미 전체 중에서 제일 저렴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뭐 통계치를 내기가 좀 뭐한데,
페루, 볼리비아가 그 남미에서 볼리비아가 남미 전체에서는 파라과이하고 제일 가난하다는데 그게 물가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아르헨티나가 더 쌌어요. 그다음 뭐가 또 다르냐면 아르헨티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가 제일 그 풍부하고 그다음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그게 뭘까요? 다 아시죠? 바로 소고기입니다. 뭐 물론 그 마트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은 다른데 서민들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이마트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형 창고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일요일 같은 날은 줄을 한 200m, 300m 서가지고 물건을 살 정도로 그 저렴한 마트에 가면요. 쇠고기가 1kg에 제가 제일 저렴한 거는 한 3,000원, 4,000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거지도 고기를 먹는다 라는 말은 라베르다 진실입니다. 맞잖아요. 거지가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쿡을 하면은 한 3, 4천원은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트에 가서 고기 3, 4천, 3천원치 사면 뭐 한자서 1kg 먹겠습니까? 뭐 한 300g, 400g 이렇게 사면 집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정말 쌉니다. 그리고 와인, 제가 아마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이 다다라는 와인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평균적인 가격이 1200한 페소나 1300페소 정도였어요. 제가 그게 나올 때쯤에는 얼마였냐면 최고 낮은 금액이 한 1500페소.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사이에 무려 1200페소짜리가 1500페소로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저금하면은 절대로 아르헨티나 돈으로 세이브하지 않습니다. 다 그 미국 달러로 바꾸죠.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주인들은 전부 다 내보고 뭘 원하냐면 달러를 달래요, 달러.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 더 문제가 심각할까요? 자, 한 나라는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르헨티나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나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노 뭐 와인 한 병이 제가 먹었던 다다가 1200페소면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거든요. 비싸봤자 한 1,800원이나 2,000원 정도인데 와인 한 병에 2,000원. 그 다음에 소고기. 그러면 뭐 별로 힘든 거 없죠. 먹을 게 일단 풍부하니까. 에? 근데 이제 그 시골, 저는 뭐 아르헨티나, 후후이, 살타, 이 시골 마을, 아주 궁덕한 시골 마을 다 다녔는데, 많이 다녔는데, 정말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물가는 저렴해요. 근데 이제 칠레는 어떠냐면, 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유일하게 남미 전체에서 OECD 국가에 가입한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그래서 부유합니다, 국가는. 그러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얘들은 고기를 사 먹지를 못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뭐 어떤 또 경험이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아리카 있죠. 아리카 건너편에가 이제 페루의 따크나. 그 다음에 남부에서는 아르헨티나와 국경에 접해 있는 리오그란데라는 도시가 있어요. 리오그란데. 그런 도시들 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가 처음에 따크나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페루의 따크나. 그러니까 이 칠레에 인접해 있는 볼리비아나 그 다음에 페루나 이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들 있죠. 그런 작은 도시에 가면은 첫째 안경점, 둘째 치과병원, 셋째 일반 병원.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따크나 갔을 때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한 빌딩에 하나씩 안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뭐 눈에 뭐 문제가 있나? 왜 이래?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가는 말이 여기 다 칠레노들이 건너와 가지고 물건 사요. 제가 마지막 이제 파타고니아 종주를 끝내고 잠시 리오그란데를 들어갈 때 옆자리에 어떤 칠레나가 앉아 있었어요. 칠레 여자인데 나이가 한 20대 후반.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리오그란데를 간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병이 있는데 그 병 치료를 위해서 칠레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리오그란데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받고 그럼 잠은 어디서 자냐 했더니 호텔에서 잔대요. 그러면 그 호텔 비용도 들지 않냐 했더니 그거 다 포함해도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싸대요. 아르헨티나는 의료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 국민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무조건 칠레입니다. 힘듭니다. 여기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그 칠레노의 그 특징을 다른 편에서 제가 제작을 할 건데 표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들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거나 하면 웃고 아주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스페인 하나 강의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또 그 미국 커플한테 내가 이 얘기해 줬더니 되게 고맙다던데. 아르헨티나의 속어 언어입니다.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 친구 사귀면서 배웠는데 칠레도 이 말을 잘 모르고 물론 아는 애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말 뜻을 잘 몰라요. 안 써요. 근데 이게 아르헨티노들만 쓰는 이제 아주 지네들끼리 낄낄거리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메추파 운 우에보입니다. 메추파 운 우에보가 뭐냐면 우에보가 계란을 말해요. 근데 그 계란이 남자의 그 성기 불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아니잖아요. 액. 그 메추파 추파르는 이제 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불화를 빨든 말든 뭐 이런 뜻이에요. 저속한 말이죠. 근데 자관 아르헨티나 여행하면서 그 많은 애들이 메추파 운 우에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주 이렇게 옆에 듣다 보면은 뭐 한 5분 간격으로 메추파 운 우에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급히하면 메추파 운 우에보 하면 난리가 납니다. 뭐.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 와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씨발 존나게 거세하네 뭐 이런 말을 쓰면 우리 되게 재밌잖아요. 욕설을 써서 죄송하지만 자관 존나 거스기 하네 막 이렇게 말하면 웃기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제가 메추파운 우에보 그러면 아르헨티나 애들이 다들 금방 친해지고 좋아합니다.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보고 보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단어가 하나의 그 지금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가 20, 30년 넘게 디폴트를 계속 해가지고 경제가 박살났잖아요. 근데 뭐 슈퍼에 가서 뭐 물건 사는데 크게 어려먹고 뭐 어느 정도는 살고 뭐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뭐 와인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르헨티나이죠. 아르헨티나든 칠레든 간에 자가 마리아나 많이 핍니다. 얘들은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 마리아나 피는 애들이 한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해롱되면서 그냥 자를 즐겨버립니다. 그런데 칠레는 지금 어떠냐? 팍팍합니다.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관에는 자전거 여행자니까 뭐 편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종주길에서는 무조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칠레는 차가워요. 뭐 여기 여행도 별로 안 하는 한국인들 만나서 물으면 잘 몰라요. 근데 어저께 여기 일식당 주인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내가 물어봤어. 사장님 솔직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아르헨티나와 칠레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했더니 칠레 애들이 좀 쌀쌀 맞죠?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편에서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두워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조금 화가 났는데 제가 그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제 앞바퀴가 저 끌고 갔는데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걷는데 슬쩍 뒤꿈치에 이렇게 좀 부딪혔어요. 아르헨티나 같았으면은 그건 100%입니다. 뭐 내가 이제 아페르도남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노메 임폴타 괜찮아 또도비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얘들은 짜증냅니다. 사람들이 다 얼굴들이 좀 많이 굳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칠레의 현실입니다. 저는 다 넣고 칠레노들이 아르헨티노들보다도 불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 이건 제가 이제 논술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경제 현황에 대한 내 나름대로 분석이 있는데 칠레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나거든요. 영상에도 보이죠. 지금 여기에 지금 플라자 델 아르마에 제가 지금 서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제 주변에 프로스티튜트입니다. 장녀애들이 지금 제 눈에 띄는 애들만 해도 한 10개 명 됩니다. 그 불황자들, 그래서 지금 산티아고가 굉장히 위험한 동네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휴대폰 찍으면서 고리 만들어서 자전거에 막 묶고 난리 치면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괜히 그냥 이렇게 앞에 두고 찍으면 얘들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고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칠레 경제가 이렇게 박살이 났느냐? 그건 바로 우리도 한번 그 위기에 접어들 뻔한 정부가 있었는데 신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일부인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쪽으로 뭐든지 밀어붙이고. 근데 지금 저는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정책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바보 동네형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아주 그냥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저는 제 유튜브에 정치색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 여행 유튜브인데 뭐 정치색을 왜 드러냅니까? 그건 저는 뭐 좌파든 우파든 그건 저와 관계없는데. 지금 이제 그 위기에 들어서 게 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고 할 때 그 자유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그걸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자유의 개념은요, 프리덤이 아닙니다. 뭐 전 세계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냐면, 그때 자유는 자유가 프리덤의 개념의 자유가 아니, 그건 뭐냐면 바로 프리마켓을 의미합니다. 프리마켓.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경제 형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를 채택한다는데, 그 말을 그냥 자본민주주의라고 말하면 뭔가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좀 더 부드럽게 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 말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프리마켓 데모크라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 모토다라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논술 강사하던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물어요. 얘들아, 민주주의 반대가 뭐니? 라고 말하면요, 정말 많은 애들이 공산주의요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렇게 일반적으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제대로 된 유학도 아니지만 잠깐 영국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토론하는데, 그 워낙 논술 강사 출신이니까 뭐 저는 깊게 아주 어느 한 분야에 뭐 박사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공부를 얇게 넓게 합니다. 얇게 넓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주제가 나와도 늘 할 말이 많고 하니까,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제 별명이 프로페서 리였습니다. 학생인데 이 교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교수가 내보고, 그날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수업을 할 때냐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했더니 교수가 내보고 하는 말이, 야, 네가 나와서 수업을 좀 진행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이제 그때 글로벌리제이션, 로컬리즘, 글로컬리제이션 뭐 이런 등등의 지역주의와 세계주의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써가면서 그 차이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도 하고, 그때 제가 애들한테 뭘 물었냐면, 이제 거기는 뭐 영국에도 있었지만은 뭐 프랑스에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걔들아. 민주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제법 공부깨는 한 놈들이에요. 뭐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에는 거기에 출신, 우리나라 치면 이탈리아 서울대학을 나온 놈이에요. 그 놈도 민주주의 반대 개념이 뭐냐 했더니 꼬무니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의 한 90% 이상의 애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미소 냉전 체제 때 미국이 압승을 하면서 만들어낸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개념이 뭐냐면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에?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반대가 뭐냐? 모든 권력이 국민들한테 있지 않고 일부 권력에 몰려 있는 게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전체주의 또는 독재 정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반대가 뭡니까?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죠. 공산주의는 자산을 공유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반대는
지금 말하는 제가 프리마켓인 거예요. 자본주의.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정립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칠레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를 한때 잠깐 그 바람이 불어서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 때죠. 그걸 추구하려다가 워낙 반발이 많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저는요 한국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인들 정치 수준 말고요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그게 신자유주의가 정착이 많이 다행히도 안 됐는데, 칠레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걸 자본의 논리로 가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그 프리마켓의 가장 전형적인 나라잖아요. 얘들은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한 자본주의만 추구하고, 그 결과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 사람 영화. 제가 그 쓸개 제거 수술을 했는데, 제가 중앙병원, 서울 아산중앙병원이 그래도 고급 병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1인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2인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입원했었나? 그 나올 때 전체 6인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비용이 들었는데, 근데 자유와 다 합쳐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들었나?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되고 뭐 싹 다 처리해가지고. 제가 그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이 쓸개 제거 수술을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뭐 구글하고 이런데 몇 군데 접속을 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칠레가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레가 의료,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등등 우리나라가 공적으로 절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다 민영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 민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신자유주의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적용이 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자가 됐을 때 그 9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그 다음에 경춘고속도로, 그 다음에 용서, 서울 용인고속도로, 이게 이제 호주에 있는 맥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투자를 했죠. 그때 투자 조건들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뭐 정확한 건 제가 지금 데이터를 확실하게는 제시를 못하겠는데, 그거 분명합니다. 이명박 씨 아들이 그때 맥커리의 뭐 한국 대표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9호선을 민자로 투자해가지고 시설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테이지 제가 제시를 못하겠는데, 9호선을 맥커리가 투자를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연 평균 6%인가? 아마 그 정도의 이익은 무조건 보장하마. 근데 만약 그 이하의 손해가 나더라도 정부가 그 정도의 이익은 무조건 보장해준다라는 조건으로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9호선이 아마 비쌀 겁니다. 다른 노선에 비해서. 그리고 경주고속도로 비쌉니다.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제가 이 민간 자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신자유주의의 모든 것이 민영화돼 버리면 이런 칠레 짝이 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세계 54개국을 다니면서 국가 기반 시설이 기본적 국민의 삶을 정말 보장하는 제대로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복지국가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세계 최고의 나라 꼽죠. 늘 1위입니다. 그게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어떤 시설이 이제 많이 있냐면, 제가 노르웨이 여행 갔을 때 이제 자전거를 끌고 어느 멋진 섬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가려고 이제 서 있는데, 한국에서 도착해가지고 표를 사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야, 어디서 표를 살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지금 요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장녀 애들이에요. 프로스티튜트.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 몸 파는 애들의 느낌 알죠? 그런 애들이 지금 미니멈 한 20명이면 지금 요 지금 주변에. 이게 지금 칠레의 현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표 사러 가려고 했더니 표를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표 사나 했더니 표를 왜 그러더라고요. 페리 타고 섬에 가려고 했더니 그건 무료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멀거든요. 한 2시간 넘게 3시간 정도 가는 곳인데, 그러면 지금 차 쫙 서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무료냐 했더니, 그럼 당연하지, 자동차를 무료해야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니까 울릉도 주민들이
본토 포항이나 속초나 이런 데 올 때 다 무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울릉도에 어느 사람이 본토에 나와야 되는데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생존을 위해서 나와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이동을 못 하는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자산이 가난해가지고 페리를 탈 수 있는 배삭을 못 구하면 그 사람은 못 나오잖아요. 국가가 그거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노르웨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영국에 처음에 이제 맨체스터에서 그 자전거를 끌고 간 곳이 리버풀이에요. 그 리버풀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골 때리는 상황이 뭐였냐면 맨체스터 대학 도서관에서 그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이니까 17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맨체스터에서 리버풀 가는 루트를 싹 다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지도를 봐가면서 가야 되는 시절이니까. 근데 이 얼렁뚱땅하는 덤벙대는 이성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분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체스터를 벗어나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뭐 여기 가서 어느 곳 들어가면 리버풀 가냐 했더니 일로 가라 그러고 저 가면 절로 가라 그러고 3시간 만에 고생하다가 지금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장애 애들이에요. 미치겠다 진짜. 근데 그래서 이제 리버풀 가는 입간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와 드디어 찾았다 하고 만세 부르고 이제 리버풀 가는 그 도로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탔죠. 베니어 가방에 짐 가득 싣고 이제 막 헬멧 쓰고 드디어 맨체스터에서 드디어 영국 자전거 여행이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제 솔직히 제가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부 안 했습니다. 맨날 자전거 여행을 다녀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하고 근데 가는데 막 모든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빵빵거려 하고 이제 혼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녀석들 뭐 내가 자전거 여행하는 게 멋져서 빵빵거리나 하고 처음에는 오해도 했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제가 시골길 달리다 보면 여기 현지애들도 힘내 아니 뭐 하고 할 때는 이제 경적이 빠방빵빵빵 이렇습니다. 빠방이 아니고 근데 뭔가 위협적인 경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영국 고속도로에 주행을 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쉽게 말하면 한국의 고속도로 갓길에 자전거를 타고 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국의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다 무료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그 전날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 대학교 친구한테. 야, 이 M이라고 쓰여있는 게 영국은 고속도로입니다. 모터웨이. 그 다음에 A라고 쓰여있는 데가 있어요. A, 아우토. A나 이 M이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냐 했더니 거기는 고속도로라서 들어가면 안 된대요. 나는 그게 당연히 고속도로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고속도로만 생각했으니까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는 무조건 톨게이트를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영국의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왜? 무료니까요. 물론 이따금 그 돈을 내는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자죠.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무료 고속도로가 있고 옆에 좀 더 포장도 잘 돼 있고 넓고 시설도 좋은 고속도로 2개가 있어요. 같이. 그리고 이거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타려면 그거 타고 돈 내고 아닌 사람은 무료 고속도로 타라 이거예요. 노르웨이는 그거 더 이상 말할 것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재, 도로, 아까 제가 말한 항구, 페리, 항만시설 뭐 이런 등등의 본적 개념의 그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동안 공부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여행하면서 그 사람 현지인들한테 너네 나라 의료시설에 대해서 만족하냐 뭐 등등을 묻고 했을 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게요. 아르헨티나 무료입니다. 스페인 무료입니다. 독일, 영국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무료가요. 무료 병원이 어떠냐면 아르헨티나도 그래요. 오스피탈 퍼블리코, 클리니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하고 비슷하죠. 그냥 일반 병원은 호스피탈이잖아요. 근데 이게 스페인어로 오스피탈하고 클리니카는 달라요. 오스피탈은 퍼블리코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퍼블릭 병원을 말하고 클리니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그러면 그건 클리니카예요. 그런 데는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도 그런 사적 병원에 가면은 엄청 비싸고 한국보다 더 비싼 거죠. 근데 무료인 그 오스피탈 퍼블리코에 가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매우 낙후해야 됩니다. 지금 칠레노들은 이게 민영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병원 있죠.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렴한 병원에 가면은 진료 의사 만나는데 2년 기다려야 됩니다. 2년 1년 2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 지금 칠레의 현실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일본도 철도 민영화가 됐고 영국도 민영화가 됐잖아요. 그 민영화되면 심각합니다. 일본 여행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칸센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말도 못하게 비싸죠. 일본은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걔들 저 왜 그 캡슐 호텔이 전철역 부근에 가면은 다 요만한 캡슐로 된 작은 호텔들이 있거든요. 요만한 뭐 관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밤늦게 술 마시고 택시 못 탑니다. 걔들. 그러니까 캡슐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음식값 이런 거 정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는 부유합니다 우리보다. 그러나 국민들 삶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게 똑같은 게 어디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영국입니다. 영국 철도 민영화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영국에서는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삶을 잘 알고 있는데 비행기 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기차가요 다 비쌉니다. 다. 맨체스터에서 런던 가는데 보통 한 지금 모르겠어요. 파운드 가치가 워낙 지금 박살이 나서 제가 있었을 때가 한 한국 돈으로 맨체스터에서 런던 가는 비용이 한 평균 한 15만원 전후였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민영화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칠레 정부가 모든 국민들한테 경제 시스템을 신자유주의를 완벽하게 도입해갖고 완전한 프리마켓으로 처해버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뭐 세금이나 이런 걸 조절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프리마켓이다, 전혀 제재하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도 심각해지겠죠. 그럼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길거리에 거지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율이 증가되고 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가장 압축해가지고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칠레다라는 생각을 지금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국가가 굉장히 경제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엉망이 되었지만은 국민들은 매주파 운후에버를 외치면서 그럭저럭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정치색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헷갈려요.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나셔널리즘을 좋아합니다. 에? 대한민국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저 우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우파가 좀 왜곡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우파들이 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에? 여러분들 김구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김구 선생이 많은 애들이 좌파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대적한 김구가 가장 정상적인 우파입니다. 그분이 민족주의자였잖아요. 저는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우파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은 좌파입니다. 노동자, 육체적인 노동자를 중시해야 된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은요,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의 임금의 격차를 조금 줄이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저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절대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 안 됩니다.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불행한, 어떤 교수님이 여기 칠레에 우니베르시다드 칠레 가톨리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명문대학이에요. 거기에 교수로 17년간 근무했던 어느 여교수가 그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난 뒤에 칠레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짜증을 낸다.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칠레노들 굉장히 험악해요. 아르헨티노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국민들한테 안겨다 주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라도 제발 신자유주의를 외쳐가지고 프리마켓.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맨날 자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마 본인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황당한 시절인데 어쨌든 신자유주의 그 병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칠레 경제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게 좀 떠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칠레에 다시 돌아오려고 지금 제 친구에게 지금 자전거 짐을 일부 놔두고 갑니다. 근데 와서 그냥 짐만 챙겨서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아르헨티나지 칠레는 아닙니다. 저 칠레 싫어요. 물가만 비싸고 사람들 거칠고 그래서 최대한 칠레에 머무는 날짜를 짧게 하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거고, 그다음 우루과이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우루과이 사회가 어떤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루과이가 남미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국가입니다. 옆 나라 파라과이는 완전 목축업 시대가 살고 있는 나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주제넘게 칠레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녹음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앞에 몇몇 사람이 막 난리가 났어요. 서로 싸우고 하는데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서 지금 제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